새벽 4시의 공기는 언제나 날카로운 칼날처럼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골목 어귀 자리 잡은 박명자의 순대국밥집은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으던 시간임에도 희뿌연 김을 토해내고 있었다. 명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거대한 가마솥 뚜껑을 열었고 진한 사골 냄새가 좁은 주방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손은 70도가 넘는 뜨거운 육수통을 맨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두껍고 거칠어져 있었다. 지난 3년간 명자의 삶은 이 펄펄 끓는 육수처럼 쉴 새 없이 요동치며 타올랐다. 아들 민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뒤 며느리 이지은은 손자 준서와 손녀 민지를 데리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아들의 사망 보험금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이었기에 명자의 충격은 배신감을 넘어 살해에 가까운 분노로 변했다. 명자는 국제에 뜬 기름기를 걷어내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는데 가슴 한구석에 박힌 돌덩이가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며느리는 평소 순종적이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기에 그 배신은 더욱 뼈아팠고 용서할 수 없었다. 남겨진 것이라고는 텅 빈 아들, 내외의 방과 먼지 쌓인 장난감 몇 개, 그리고 명자의 통장에 찍힌 영원이라는 장어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새 살림을 차리러 도망간 것이라며 혀를 찼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인근 공사장 인부들과 택시기사들로 북적거렸고 명자는 정신없이 뚝배기를 날랐다. 그녀는 손님들의 시끄러운 잡담과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속에 파묻혀 잠시나마 괴로운 생각들을 잊을 수 있었다. 누군가 아들의 안부를 묻는 눈치 없는 질문을 던질 때면 명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무뚝뚝하게 대꾸하며 돌아섰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식당 하나와 며느리를 향한 지독한 증오뿐이었다. 오후 3시가 넘어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식당에 정적이 감돌 때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셋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들은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가게 안을 휘젓고 다녔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주방 조리대 아래에 숨겨둔 식칼 쪽으로 시선을 옮겼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행주지를 멈추지 않았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명자의 앞으로 다가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고 명자는 그 종이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차용증이었고 밑단에는 죽은 아들 민호의 필체로 적힌 이름과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명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남자를 노려보았다.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민호가 사업자금이랍시고 빌려 쓴 돈이 이자까지 합쳐 억대라고 말했다. 명자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는데 아들은 평실성실한 회사원이었기에 사업 따위는 벌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혀를 차며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다. 거기에는 잔뜩 겁에 질린 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내용이 흘러나왔다.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간신히 조리대를 붙잡고 버텨머였다. 남자는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며 며느리가 그 돈을 들고 튀었으니 시어머니인 명자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명자가 알기로 보험금은 빚을 다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고 그 사실을 남자에게 따져 물었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보험금은 원금의 일부일 뿐이고 며느리가 도망친 진짜 이유는 돈을 독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비아냥거렸다. 그 말은 명자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번개와도 같았다. 남자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 지은은 남편이 죽기 전부터 이 빚에 대해 알고 있었고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려 했으나 지은이 무릎을 꿇고 빌며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사정해서 물러났다고 했다. 명자는 그제야 장례식장에서 유난히 불안해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며느리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와 보니 그것은 공포였다. 사내들은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 기세로 탁자를 발로 차며 당장 며느리의 행방을 대라고 고함을 질렀다. 명자는 두려움보다는 끓어오르는 의문과 혼란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며느리는 돈을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이 아니라 빚쟁이들을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도주한 셈이 된다. 명자는 주방 구석에 놓인 소금 단지를 집어들고 사내들에게 뿌리며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악을 썼다. 예상치 못한 명자의 거친 반격에 사내들은 잠시 당황하며 주춤거렸고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섰다. 그들은 며느리를 찾지 못하면 이 가게라도 팔아서 빚을 받아내겠다는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 된 식당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소금 알갱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굳건했던 믿음과 증오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안쪽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아들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지난 3년 동안 아들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조차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그 상자에는 아들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뒤적여 낡은 수첩과 서류 뭉치를 찾아냈고 그 속에서 며느리가 쓴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를 발견했다. 가계부의 뒷장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협박 전화를 받은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그 기록들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낸 며느리의 처절한 비명과도 같았다. 명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같은 신음만 흘러나왔다. 자신이 며느리를 도둑년이라고 욕하며 저주를 퍼붓는 동안 그 아이는 홀로 거대한 공포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명자는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았는데 내일이 바로 아들의 3주기 기일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명자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함께 새로운 종류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책임하게 빚을 남기고 떠난 아들에 대한 원망이자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며느리만 탓했던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핏줄인 손자 녀석들이 지금 어디선가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명자는 눈물을 닦아내고 벽장 깊은 곳에서 오래된 보스턴백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옷가지 몇 벌과 현금, 그리고 아들과 손자들의 사진이 든 앨범이 전부였다. 가게 문에는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쉽니다라는 투박한 종이를 써서 붙였고 휴대폰으로 며느리의 옛 번호를 다시 눌러보았다. 여전히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지만 명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식당 구석에 앉아 며느리를 저주하며 세월을 보내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명자는 주방으로 돌아가 가장 잘 벼려진 식칼 하나를 신문지에 꼼꼼하게 싸서 가방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빚쟁이들이 며느리를 쫓고 있다면 명자 역시 그들보다 먼저 며느리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며느리를 단죄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구하기 위함인지 명자 자신조차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지독한 술래잡기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이었다. 새벽 5시가 되자 명자는 셔터를 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길고 고단한 그림자를 아스팔트 위에 들이우고 있었다. 명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며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눈에 담았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서울역 대합실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사연을 안고 떠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명자는 매표소 앞에 서서 며느리의 고향이자 유일하게 연고가 있을 법한 남해의 작은 항구 도시행 티켓을 끊었다. 기차에 올라타 자리에 앉은 명자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는데 기차의 덜컹거리는 진동이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지만 명자의 머릿속에서 손자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생생했다. 기차가 플랫폼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며 속도를 높이자 명자는 가방 속에 손을 넣어 차가운 칼날의 감촉을 확인했다. 그녀는 맹수가 사냥감을 쫓듯 끈질기게 며느리의 흔적을 쫓을 것이며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정면으로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점차 푸른 들판과 산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명자의 길고도 험난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기차는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차창 밖 풍경은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명자는 무릎 위에 올려둔 낡은 가방에서 며느리의 가계부와 편지 뭉치를 꺼내들었다. 덜컹거리는 기차의 진동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며느리 지은의 단정한 글씨체로 날짜와 지출 내역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는데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숫자보다는 급박한 상황을 암시하는 메모들이 더 많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오늘은 그들이 유치원 앞까지 찾아왔다. 어머님 가게에는 절대로 알리면 안 된다. 같은 문장들이 비명처럼 적혀 있었다. 명자는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을 떠올렸다. 며느리가 돈을 아끼려고 보일러를 틀지 않을 때마다 궁상맞다고 타박했던 자신의 모습이 칼날처럼 되돌아왔다. 가계부 사이에서 발견된 봉투 하나에는 어머님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으나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였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빛바랜 편지지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편지에는 남편이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도박빚에 손을 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고백하듯 적혀 있었다. 아들은 명자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기 싫어 끝까지 입을 다물었고 지혜는 그런 남편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편지의 구절구절마다 며느리의 피를 토하는 듯한 심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 명자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지은은 시어머니의 가게가 빚쟁이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명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동안 며느리는 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기차가 대전역을 지나면서 승객들이 오르내리고 객실 안은 잠시 소란스러워졌지만 명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며느리가 남긴 단서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며 그녀가 향했을 곳을 추리해 보았다. 가계부의 마지막 장에는 남해의 한 작은 항구 도시 이름과 특정 주소가 희미하게 연필로 적혀 있었다. 그곳은 지은의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잠시 머물렀던 요양원 근처라는 것을 명자는 기억해냈다. 오후 늦게 기차는 종착역에 도착했고 명자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플랫폼으로 내려섰다. 바닷가 특유의 비릿하고 짠 내음이 코끝을 스쳤고 낯선 사투리가 섞인 말소리들이 웅성거렸다. 명자는 역사 밖으로 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며 주머니 속에 주소가 적힌 쪽지를 꽉 쥐었다. 이곳 어딘가에 며느리와 손자 녀석들이 숨죽여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택시를 타고 쪽지에 적힌 주소 근처인 낡은 여관 앞에 내린 명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찾는 화려한 항구가 아니라 배를 타는 거친 사내들과 시장 상인들이 모여 사는 뒷골목이었다. 명자는 여관방에 짐을 풀자마자 밖으로 나와 근처 부동산과 작은 구멍가게들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핸드폰에 저장된 며느리의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상인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으며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고 명자는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얇은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명자는 포기하지 않고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허름한 밥집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자 긴장이 조금 풀리며 주인의 눈치를 살피다 다시 한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밥집 주인인 늙은 할머니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며칠 전에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명자의 눈이 번쩍 뜨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 어디서 보았느냐고 다급하게 되물었다. 주인 할머니는 새벽 인력시장 근처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일감을 찾던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 기억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사람들이 혀를 찼다는 말에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젊은 여자가 며느리가 맞다면 지은은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어린 것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선 것이 분명했다. 명자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급하게 국밥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인 할머니가 일러준 인력시장은 새벽에만 열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었다. 명자는 대신 지은이 머물 만한 값싼 달동네 쪽방촌으로 발길을 돌리기로 결심했다. 언덕배기에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 비치고 있었다. 명자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집집마다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걸음을 멈추고 그 집 문 앞을 서성거렸다. 혹시라도 손자 준서의 목소리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명자의 발목을 붙잡았다. 밤이 깊어지자 골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명자는 지친 다리를 이끌고 여관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내일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명자는 여관방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죽은 아들에게 속삭이듯 말을 걸었다. 네가 저러지른 일을 내가 수습하고 있으니 저승에서라도 처자식을 지켜보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렸다. 다음날 새벽 4시 명자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고 채비를 서둘렀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거리로 나선 명자는 항구 쪽 인력사무소 앞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곳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닥불 주위에 모여 언손을 녹이고 있었다. 명자는 그들 틈에 섞여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젊은 여자들을 눈여겨보며 며느리의 행방을 쫓았다. 그때 인파 속에서 낯익은 체구의 여자가 승합차에 급하게 올라타는 모습이 명자의 시야에 들어왔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았지만 명자는 단번에 그녀가 며느리 지은임을 직감했다. 명자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지만 승합차는 매연을 내뿜으며 이미 출발해버리고 말았다. 명자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멀어지는 차의 뒷공무니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비록 놓치기는 했지만 며느리가 이 도시에 있다는 확신을 얻은 명자의 눈빛은 전보다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는 승합차의 옆면에 적힌 수산물 가공 공장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 이제 무작정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 지점이 생긴 것이다. 명자는 주먹을 불끈 쥐며 며느리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수만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명자는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두유 하나를 사 마시며 공장으로 가는 첫차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 식당 주방에 서 있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오직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멀리서 동이 터오며 붉은 해가 바다 위로 솟아오르자 명자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버스에 올랐다. 명자가 탄 버스는 굽이진 해안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린 끝에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수산물 가공 공장 앞에 멈춰 섰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닷바람이 사정없이 뺨을 때렸고 명자는 옷깃을 여미며 공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높게 쳐진 철조망 너머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거대한 기계 소음에 묻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자 무뚝뚝한 표정의 경비원이 귀찮다는 듯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명자는 며느리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혹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사정했다. 경비원은 명단 같은 건 모른다며 작업반장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은 작업 중이라.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명자가 멀리 서울에서 왔다고 매달려 보았지만 경비원은 막무가내로 손을 휘저으며 문을 닫아버렸다. 야속하게 닫힌 철문 앞에서 명자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만이 그녀의 한숨처럼 흩어졌다.
그녀는 공장 정문 맞은편에 있는 낡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직원들이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로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작업복 차림의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명자는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수많은 얼굴들 속에 지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낯선 사투리들만 공허하게 귓가를 맴돌았다. 명자는 점점 초조해졌는데 혹시 아침에 본 그 여자가 지은이 아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해는 어느덧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기다림에 지친 명자는 배고픔도 잊은 채 공장 주변을 서성거렸다. 그때 한 무리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익숙한 한국어 단어 몇 마디가 들려왔다. 명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핸드폰 속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중 한국말이 서툰 한 여자가 사진을 보더니 손가락으로 항구 쪽 업 한 장을 가리키며 거기 조개 까는데 라고 더듬거렸다. 명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넬 새도 없이 여자가 가리킨 방향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다리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며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와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명자를 압도했다. 바닥은 질척거리는 오물과 생선 내장으로 뒤덮여 있었고 명자의 깨끗했던 운동화는 금세 더러워졌다. 업 한 장 구석진 곳에는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굴이나 조개를 까는 아낙네들이 줄지어 있었다. 명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지나갔는데 거친 노동으로 굽은 등과 갈라진 손마디들이 눈에 들어왔다. 만약 곱게 자란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명자는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지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명자는 허탈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생선 상자 위에 주저앉았다. 그때 저만치서 꼬질꼬질한 옷을 입은 어린아이 하나가 빈 상자와 플라스틱 병을 줍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는 제 몸집만 한 마대 자루를 질질 끌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묘하게 낯이 익었다. 명자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가 고개를 돌려 땀을 닦는 순간 명자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때가 꼬질꼬질 낀 얼굴이었지만 그 눈매는 죽은 아들 민호의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의 목덜미 오른쪽에는 10원짜리 동전만한 붉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명자의 손자 준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명자가 씻길 때마다 문질러주던 바로 그 점이었다. 명자는 준서야 라고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주인이 버린 생선 대가리를 주워 비닐봉지에 담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명자가 기억하는 준서는 유치원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귀한 손자였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는 헐렁한 운동화를 신고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다. 명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며 시야가 흐려졌다. 그녀는 당장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숨겼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아이가 놀라 도망치거나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잠적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명자는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떨리는 눈으로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준서는 제법 묵직해진 마대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비틀거리며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명자는 도둑고양이처럼 숨을 죽이고 아이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그 뒤를 밟기 시작했다. 준서는 가파른 언덕길로 이어진 좁은 골목을 익숙하게 올라갔고 명자도 힘겹게 그 뒤를 따랐다. 언덕 위로 올라갈수록 집들은 점점 더 허름해졌고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과 깨진 기와들이 즐비했다. 이곳은 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였다. 준서는 가파른 계단을 한참이나 올라가더니 산동네 맨 꼭대기에 위태롭게 서 있는 슬레이트 지붕 집 앞에서 멈췄다. 아이는 대문도 없는 입구에 마대자루를 내려놓고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집안에서 오빠 왔어 라는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명자의 손녀 민지가 쪼르르 달려나왔다. 민지의 옷차림 역시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만 오빠를 반기는 얼굴만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명자는 담벼락 뒤에 숨어 두 아이가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입을 틀어막고 오열오열을 삼켰다. 자신이 따뜻한 방에서 며느리를 원망하며 밥을 먹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은 이 추운 곳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가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거라는 명자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은 빚쟁이들을 피해 가장 밑바닥 생활을 감내하며 숨죽여 살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집안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낡은 밥상 펴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명자는 더 가까이 다가가 깨진 창문 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좁은 단칸방에는 변변한 가구 하나 없이 이불 몇 채가 널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약봉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냄비에서는 멀건 죽 같은 것이 끓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명자는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이제 처참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무지함과 편협함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것은 명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명자를 지키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골목길 가로등이 깜빡거리며 켜졌다. 명자는 춥고 배고픈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지금 당장 들어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진실을 듣기 전까지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닥친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밤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명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명자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친 기색이 역력한 여자의 실루엣이 드러나고 있었다. 명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그녀는 바로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고 저주하고 그리워했던 며느리 지은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달동네 골목길에서 명자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담벼락 뒤에 몸을 바짝 붙였다. 터벅터벅 걸어오는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명자의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거세게 뛰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 드러난 며느리 지은의 모습은 명자가 기억하던 3년 전에 곱고 단아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질끈 묶여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어졌으며 입고 있는 점퍼는 곳곳이 해지고 낡아 있었다. 지은은 집 앞 대문에 도착하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멈춰 섰다. 그녀는 곧 허리를 펴고 입가에 애써 미소를 띠며 방문을 열었고 안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이 엄마 뒷일 하고 외치며 달려나와 품에 안겼다. 명자는 깨진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지은이 아이들을 안아주는 손이 퉁퉁 부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은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밥은 먹어서 춥지는 않았고 라고 물으며 짐짓 밝은 목소리를 냈다. 방 안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본 세 식구의 저녁 식탁은 명자의 억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밥상 위에는 김치 한 보시기와 식은 밥 한 덩이, 그리고 멀건 국이 전부였고 아이들은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지은은 밥 대신 물을 들이키며 아이들이 먹는 모습만 바라보았고 준서가 엄마도 먹어 라며 숟가락을 내밀자 배가 부르다며 고개를 저었다. 명자는 그 거짓말이 너무나 뻔해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지은은 아이들이 밥을 다 먹자 낡은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을 꺼내 바닥에 쏟아놓았다. 그녀는 돈을 세고 또 세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넣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심각하고 절박해 보였다. 명자는 며느리가 훔쳐갔다는 수억, 원의 보험금은 도대체 어디에 두고
저런 푼돈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만약 정말로 돈을 들고 도망친 것이라면 저렇게 비참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은가.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들자 지으는 그제야 구석에 놓인 소주병을 꺼내 컵도 없이 병째로 한 모금 들이켰다. 그녀는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 깊고 서러워서 명자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명자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왜 이러고 사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날 밤 명자는 여관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명자는 며느리가 집을 나서기 전부터 골목 어귀에서 잠복하며 그녀를 기다렸다. 지은은 새벽같이 아이들을 깨워 밥을 챙겨주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는데 명자는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밟았다. 지은이 도착한 곳은 항구 근처의 거대한 식당이었고 그녀는 뒷문으로 들어가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 섰다.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지은에게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빨리 안 해? 라며 고함을 질렀다. 명자는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자신의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도 안쓰러워했던 귀한 며느리가 남의 집에서 천대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지은은 주인의 호통에도 연신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쉴 새 없이 그릇을 닦았다. 한겨울의 차가운 물은 고무장갑을 꼈다고 해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듯 시릴 것이 뻔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지은은 식당 일을 마치고 젖은 앞치마를 벗을 새도 없이 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가기 시작했다. 명자도 헐떡이며 그녀를 뒤쫓았는데 지은이 도착한 곳은 어제 명자가 헤매던 엎한장 구석의 굴까기 작업장이었다. 지은은 쪼그리고 앉아 익숙한 솜씨로 굴껍데기를 까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옆에 앉은 베테랑 아주머니들 못지않게 빨랐다. 날카로운 굴껍데기에 손이 찔릴 때마다 지은은 미간을 찌푸릴 뿐 멈추지 않았다. 명자는 기둥 뒤에 숨어 며느리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예전에는 피아노를 쳤다던 희고 고운 손가락은 온데간데 없고 거칠고 투박한 노동자의 손만이 남아 있었다. 명자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명자는 작업장 반장에게 다가가 슬쩍 말을 걸었다. 명자는 지은을 가리키며 저 새댁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독하게 일을 한대요? 라고 물었다. 반장은 혀를 차며 말도 마소. 남편 빚 갚는다고 밤낮 없이 일하는데 잠은 언제 자는지 몰라. 버는 족족 어디론가 송금하느라 밥 사 먹을 돈도 아끼더라고 라고 대답했다. 명자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남편 빚이라니 며느리가 갚고 있는 돈이 아들이 남긴 빚이라는 말인가. 해가 질 무렵 작업을 마친 지은은 피로에 절은 몸을 이끌고 근처 은행 ATM 기계로 향했다. 명자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TM 부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았다. 지은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꺼내 기계에 입금하고는 어딘가로 송금을 했다. 그리고 명세표를 챙겨 나오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명자는 그 통화 내용을 듣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여보세요, 네 사장님. 방금 입금했어요. 이번 달 이자랑 원금 일부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필사적이었다. 약속 지켰으니까 제발 서울에 계신 어머님 가게에는 찾아가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어떻게든 다 갚을게요. 제발요. 지은은 전화를 붙들고 길바닥에서 허리를 굽신거리며 애원하고 있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며느리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보험금을 들고 튄 게 아니라 보험금은 이미 빚쟁이들에게 빼앗겼거나 빚을 갚는데 다 써버린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남은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시어머니인 명자가 그 빚더미에 깔리지 않게 하기 위해 지옥 같은 노동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통화를 마친 지은은 벽에 기대어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고
그 어깨가 애처롭게 들썩였다. 명자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 나오는 오열을 삼켰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자신이 며느리를 욕하고 저주하며 보낸 지난 3년 동안 이 아이는 자신의 평온한 삶을 위해 지옥불 속을 걷고 있었다. 명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시어머니였는지 깨닫고 뼈저린 후에 몸서리쳤다. 지우는 눈물을 닦고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시장으로 향했는데 떨이로 파는 시들한 채소와 두부를 샀다. 명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시야가 흐려져 며느리의 모습이 번져 보였다. 아들 민호가 죽으면서 남긴 것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에게 씌운 끔찍한 멍해였다. 명자는 죽은 아들이 원망스러웠고 그 사실을 모른 채 며느리만 탓했던 자신이 죽고 싶을 만큼 미웠다. 시장 골목의 어둠 속에서 명자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타나면 며느리가 놀라 또다시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면목이 없어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명자는 일단 오늘은 물러나기로 하고 며느리가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돌아섰다.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머릿속으로 빚쟁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그 악랄한 놈들이 며느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시어머니까지 볼모로 삼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명자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서늘한 살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 국밥을 팔며 거친 손님들을 상대해 온 여장부였고 내 가족을 건드리는 놈들은 가만두지 않는 성미였다. 명자는 여관방에 들어와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식칼을 꺼내 들고 나를 세심히 살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져온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있었다. 명자는 며느리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자신이 나누어질 차례라고 생각했다. 아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인 자신이 모두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몫이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명자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며느리의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빚쟁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며느리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이제 집에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명자는 죽은 아들의 사진을 꺼내놓고 민호야, 네가 못한 노릇 이 애미가 다 할 테니 걱정 마라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밤새 내리는 빗소리 속에서 명자는 며느리 지은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를 반복했다. 내일은 결코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며 명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낡은 여관방에 형광등 불빛만이 그녀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남해의 겨울바람은 매서웠고 전날 내린 비로 인해 골목길은 빙판처럼 미끄러웠다. 명자는 며느리의 집이 내려다 보이는 낡은 담벼락 뒤에 웅크리고 앉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울에서부터 챙겨온 낡은 보스턴백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차가운 식칼이 신문지에 쌓여 잠들어 있었다. 며느리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만나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조용한 달동네의 정적을 깨고 굉음을 내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왔다. 이런 누추한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세단이었고 타이어가 헛도는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렸다. 명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는데 직감적으로 그 차가 며느리를 찾아온 불청객임을 알 수 있었다. 차는 지은의 집 앞에 거칠게 멈춰섰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셋이 차 문을 박차고 내렸다. 그들은 명자가 서울 가게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놈들이었는데 악랄한 눈빛과 거만한 태도가 여전했다. 사내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곧장 지은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찼고 낡은 나무 문짝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집 안에서 누구세요? 라는 지은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골목을 메웠다. 명자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신문지에 쌓인 칼을 꺼내 들었고 겉옷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며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평생을 국밥집 주방에서 뜨거운 불과 칼을 다루며 살아온 그녀에게 두려움 따위는 사치였다. 명자는 굽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놈들이 들어간 집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을 옮겼다. 집안의 상황은 아수라장이었는데 좁은 단칸방에 살림살이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사내 중 우두머리가 지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있었고 지은은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돈을 보냈다고 이자만 보내면 원금은 누가 갚을 건데 당장 나머지 내놔. 사내의 고함 소리에 준서와 민지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채 서로를 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지은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피가 흐르는 입술을 깨물며 제발 아이들 앞에서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사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지은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옆에 있던 다른 놈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애새끼들을 팔아버려야 정신을 차리지. 놈이 준서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명자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그 손 당장 치우지 못해. 명자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방 안을 뒤흔들었고 사내들은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다. 문가에 선 명자의 모습은 역광을 받아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였고 그녀의 손에는 번뜩이는 식칼이 들려 있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애녀 어머님 하고 신음하듯 내뱉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우두머리 사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곧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이게 누구야? 서울 국밥집 할망구. 아니야, 여기까지 용케 찾아왔네 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명자의 손에 들린 칼을 보고도 전혀 겁먹지 않은 눈치였고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다가왔다. 할망구 칼춤이라도 추식엔 늙어서 주책 떨지 말고 곱게 돌아가시지. 사내는 명자를 완전히 무시하며 손을 뻗어 밀치려 했다. 하지만 명자는 물러서지 않고 사내의 눈앞으로 칼끝을 들이밀며 섬뜩할 정도로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 잡아먹고 이제는 며느리랑 손주들까지 잡아먹으려고 나 오늘 죽으러 왔다. 너 죽고 나 죽자. 명자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건 어미의 광기였다. 사내는 명자의 기세에 눌려 멈칫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명자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한 걸음씩 다가갔고 사내들은 주춤주춤 뒷걸음질 쳐졌다. 너희들이 내 며느리 협박해서 뜯어간 돈 내 아들 목숨 값이다. 그거 다 토해내기 전에는 나도 못 죽어. 명자는 바닥에 쓰러진 지은과 아이들을 곁눈질로 확인하며 놈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그녀는 70평생을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이었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었다. 그때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골목이 붉은 경광등 불빛으로 번쩍였다. 명자가 이곳에 오기 직전 동네 어귀의 구멍가게에 들러 경찰에 신고를 부탁해둔 덕분이었다. 사내들은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우두머리는 제기랄 짭새가 떴어 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명자를 밀쳐내며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명자는 도망가는 놈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힘에 부쳐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사내들은 두고 보자. 다음에 걸리면 진짜 끝장인 줄 알아. 라는 협박을 남기고 차에 올라타 쏜살같이 도망쳤다. 굉음을 내며 멀어지는 차를 보며 명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긴장이 풀리면서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다. 방 안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과 찢어진 옷가지들 그리고 정적만이 남았다. 명자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엉망이 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지은은 너무 놀라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한 채 명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무서운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명자의 시선이 지은의 멍든 뺨과 찢어진 입술에 머물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라고 물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비참한 현실을 시어머니에게 들켰다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이불을 집어 지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다. 일어나라. 애들 놀란다. 명자의 목소리는 조금 전 사내들에게 소리칠 때와는 달리 젖어 있었고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은은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라고 오열했다. 그녀는 빚을 지고 죽은 남편을 대신해 사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를 속이고 도망친 것에 대해 용서를 빌고 있었다. 명자는 우는 며느리를 안아주려다가 멈칫하고는 대신 준서와 민지를 향해 팔을 벌렸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 하고 외치며 명자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3년 만에 안아보는 손주들의 몸은 너무나 작고 야위어 있어서 명자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이들의 몸에서 나는 꼬릿한 냄새조차 명자에게는 사무치게 그리운 향기였다. 명자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괜찮다, 이제 괜찮아. 할미가 왔으니까 아무도 너희를 못 건드린다 라고 속삭였다. 준서는 명자의 품에서 할머니 엄마가 많이 아파요. 나쁜 아저씨들이 엄마 때렸어 라며 엉엉 울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아이의 머리카락을 적셨다. 그녀는 며느리가 겪었을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이제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은은 아이들을 안고 우는 시어머니를 보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그녀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던 짐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차마 시어머니에게 기댈 염치가 없었다. 명자는 그런 지은의 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내 새끼들이 이런 꼴을 당하게 두지 않겠노라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겠노라고. 밖에서는 경찰들이 집으로 들어오며 괜찮냐고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자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눈물을 훔친 뒤 경찰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단호함으로 굳어져 있었고 무너진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든든해 보였다. 명자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등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갔다.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달랐다.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공간에 명자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세워진 것이다. 명자는 부서진 문짝을 임시로 고쳐 세우고 방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았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지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명자는 묵묵히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그날 밤 명자는 여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며느리의 좁은 단칸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비좁고 외풍이 심한 방이었지만 명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양옆에 붙어 잠이 들었고 지은은 멀찍이 떨어져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명자는 잠들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명자는 좁은 단칸방에서 눈을 떴는데 허리 통증이 밀려왔지만 곤히 잠든 손자들의 얼굴을 보며 참아냈다. 지은은 이미 일어나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멍든 얼굴로 무릎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 흡사 죄수처럼 보였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밥이나 먹자라고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렸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할게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라며 부엌 쪽으로 허둥지둥 움직였다. 하지만 명자는 지은의 손목을 잡아 끌어 자리에 앉히며 그 손으로 뭘 하겠다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의 손등은 어제 사내들에게 밟혀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명자는 쌀을 씻으며 등 뒤에서 느껴지는 며느리의 불안한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아이들만이 눈치 없이 밥을 달게 먹었다. 명자는 숟가락을 든 둥 마는 둥 하는 지은의 밥그릇 위에 김치를 찢어 올려주며 먹어야 산다. 먹고 힘을 내야 놈들이랑 싸우지라고 툭 내뱉었다. 지은은 그 말에 울컥했는지 고개를 숙인 채 밥알을 꾸역꾸역 밀어 넣으며 눈물을 삼켰다. 3년 만에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먹는 밥은 목구멍이 따가울 정도로 아리고 슬픈 맛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명자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자가 뒤를 돌아보니 지은이 낡은 가방에 옷가지 몇 개를 주섬주섬 챙기고 있었다. 명자는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다가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지은은 소스라치게 놀라 가방을 떨어뜨리며 바들바들 떨었다. 어머님, 아이들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떠나야 해요. 지은은 명자의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있으면 놈들이 또 찾아올 거예요. 어머님까지 위험해져요. 저는 혼자 도망가서 숨으면 되니까 제발 아이들만 데리고 서울로 가세요. 그녀는 자신이 가족에게 불행을 몰고 오는 역병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명자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는데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며느리가 또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고 있었다. 명자는 지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며 도망 어디로 도망가게 너 혼자 죽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라고 호통을 쳤다. 지은은 그제야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그럼 어떡해요. 저 때문에 그 사람도 죽었는데 어머님 노후 자금까지 날릴 수는 없잖아요. 라고 악을 썼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민호 씨, 도박이나 사업병 걸려서 빚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 세 식구 살 전세금 사기당해서 그거 메꾸려다 사채까지 쓴 거예요. 지은의 고백은 명자의 가슴을 후벼 팠다. 매일 밤 대리운전에 택배 상가차까지 하다가 그래서 졸음운전으로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그 사람 죽인 거예요. 지은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다.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들은 방탕해서가 아니라 가장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쓰러진 것이었고 며느리는 그 죄책감 때문에 3년 동안 지옥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명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며느리에게 기어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이고, 이 미련한 것들아. 힘들면 애미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너희끼리 끙끙 앓다가 사단이 나게 해. 명자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졌고 지은은 시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의 벽이 눈물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 아들 죽은 게 내 탓이냐. 사기꾼 놈들이 나쁜 거고 돈 빌려준 도둑놈들이 나쁜 거지. 왜 네가 죄인이 돼서 이러고 살아? 명자는 지은의 등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지만 그 손길에는 짙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서로의 천을 느끼며 묵은 슬픔을 씻어냈다. 한바탕 울고 난 뒤 명자는 코를 훌쩍이며 지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잘 들어라. 빚이 얼마든 상관없다. 내 가게 팔면 얼추 막을 수 있다. 모자라면 내가 평생 국밥을 팔아서라도 갚아주마. 명자의 눈빛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지은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안 돼요, 어머님.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가게잖아요. 절대 안 돼요. 라고 거부했다. 가게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내 새끼들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명자는 버럭 화를 내며 지은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너는 남이냐? 내 아들이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자고 내 손주들 애미다. 너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그 말은 지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과도 같았다. 명자는 벽에 걸린 죽은 아들의 사진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민호 녀석도 저승에서 지 마누라가 이러고 사는 꼴 보면
눈이나 편히 감겠냐. 나중에 내가 저승 가서 아들놈 볼 면목은 있게 해다오. 그 말에 지은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다시금 눈물을 쏟았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다. 네, 지은아, 오마카 감사의 눈물이었다. 명자는 지은이 싸다만 가방을 다시 풀고 옷가지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짐 싸라. 서울로 간다. 가서 변호사도 사고 경찰서도 가고 정면으로 부딪히자. 내가 있는데 뭐가 무섭냐. 명자의 든든한 말에 준서와 민지가 할머니 최고라며 달려와 매달렸다. 지은도 젖은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곧바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의 도피 생활치고는 짐이 너무나 단촐했다. 명자는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입히고 싶었지만 일단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명자는 동네 밖으로 나가 택시를 불렀고 기사가 올 때까지 대문 밖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혹시라도 놈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식칼 자루를 꽉 쥐고 있었다. 택시가 도착하고 짐을 싣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구경을 했다. 지은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명자는 당당하게 그들을 쳐다보며 그동안 우리 며느리 보살펴줘서 고맙소라고 큰 소리로 인사했다. 그것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는 명자의 선전포고이자 며느리에 대한 보호 선언이었다. 택시에 올라탄 네 식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달동네를 바라보았다. 지은에게는 지옥 같았던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치열한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명자는 백미러로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며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시작이다. 서울 가면 뜨신 밥부터 해먹이자. 명자의 말에 차 안에는 처음으로 작은 웃음꽃이 피어났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명자는 핸드폰을 꺼내 서울에 있는 단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나야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빚 문제인데? 그래, 내가 다 책임질 거야. 통화하는 명자의 목소리에는 국밥집 사장 특유의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다. 지은은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기차에 오른 그들은 마주보고 앉았는데 어제 내려올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이들은 금세 잠이 들었고 지은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명자는 잠든 며느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그녀의 야윈 볼을 쓰다듬었다. 고생했다 내 딸아. 정말 고생했어. 명자의 속삭임은 기차 소리에 묻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며느리에게 닿아 있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이미 화려한 넌사인으로 뒤덮여 있었다. 명자와 가족들은 택시를 타고 익숙한 동네로 향했는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꿈만 같았다. 3년 전 황급히 떠났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오는 지은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복잡해 보였다. 명자는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꽉 잡으며 말없이 안심시켰고 택시는 어느새 박명자 순대국밥 간판 앞에 멈춰 섰다. 굳게 닫혀있던 식당의 셔터를 올리자 끼익 하는 녹슨 쇠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웠다. 가게 안은 며칠 동안 비워둔 탓에 냉기가 감돌았지만 명자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포근한 안식처였다. 명자는 서둘러 난방을 켜고 주방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물을 올리며 집에 왔으니 밥부터 먹자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가게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예전과 변함없는 모습에 가슴이 메어오는 듯했다. 준서와 민지는 신이 나서 가게 안을 뛰어다니며 할머니 냄새난다 라고 좋아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텅 빈 식당을 채우자 명자는 그제야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을 꺼내 뚝딱뚝딱 국밥을 말아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식탁 위에 올렸다. 3년 만에 다시 자신의 가게에서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밥을 먹이는 명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은은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남해의 차가운 단칸방에서 먹던 식은 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기가 식도를 타고 넘어와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깍두기 접시를 지은의 앞으로 밀어주며 많이 먹어라.
이제 굶을 일 없다 라고 투박하게 위로했다. 그날 밤 네 식구는 가게 한쪽 방에서 서로의 천을 나누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명자는 일찌감치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고 정갈한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오늘은 바로 죽은 아들 민호의 3주기 기일이자 흩어졌던 가족이 모두 모여 그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다. 지은도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는데 옷이 헐렁해져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야위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명자는 아이들에게도 깨끗한 옷을 입히고 떡과 과일을 챙겨 들고 납골당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다. 납골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고 엄숙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고 파랗는데 마치 민호가 가족들의 방문을 반기는 것만 같았다. 명자는 무릎 위에 놓인 유골함 안치실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던 말들을 되뇌었다. 이제는 아들에게 며느리와 손주들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납골당에 도착하여 긴 복도를 지나 민호의 유골함이 안치된 곳에 다다르자 지은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그녀는 남편을 볼 면목이 없다며 주저했지만 명자가 그녀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이끌었다. 유리벽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민호의 영정사진이 보이자 지은은 여보 하고 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준서와 민지는 아빠의 사진을 보고 아빠 우리 왔어 라며 유리의 고사리 같은 손을 대고 반가워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위에 있던 추모객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 앞에 제단에 준비해 온 음식을 차리고 향을 피웠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민호의 사진을 감싸자 명자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민호야 애미 왔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지은이랑 준서 민지도 다 같이 왔다. 명자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사진 속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내가 미련해서 이 착한 며느리를 도둑년이라고 의심하고 내쫓듯이 보냈다. 다 내 죄다.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 명자는 가슴을 치며 아들 앞에서 뼈저린 참회에 고백을 쏟아냈다. 지은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며 미안해요 여보. 나 혼자 살겠다고 당신만 두고 빚 갚는다는 핑계로 아이들 고생만 시키고 내가 죄인이야 라고 통곡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납골당의 차가운 공기를 찢어놓을 듯 처절했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다. 명자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는데 두 여자의 통곡은 그동안 쌓인 한을 씻어내려는 몸부림과도 같았다. 그 순간 명자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어머님. 지은이 놀라 명자를 부축했지만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아들을 잃은 슬픈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진실에 대한 회한이 뒤섞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약한 어미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그 차가운 바닥에서 얼마나 추웠을까. 비 때문에 죽은 줄도 모르고. 명자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바닥을 쳤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놀라 할머니 울지 마세요라며 명자의 품에 안겼고 명자는 손주들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세 사람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 자리에서 한덩거리가 되어 울고 또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 명자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민호야, 이제 걱정 마라. 네가 남기고 간 이 식구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다. 빚이든 뭐든 내가 다 막아낼 테니 너는 이제 편히 쉬어라. 명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아들에게 하는 약속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지은도 눈물을 닦고 일어나 명자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저도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게요. 어머님 모시고 아이들 잘 키우면서 죗값 갚으며 살게요.
라고 말했다. 두 고부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한 전우이자 가족이었다. 납골당을 나서는 가족들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비록 눈물 자국은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새로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겨울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명자는 앞서 걷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뒤따르는 며느리를 돌아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서울로 돌아온 명자는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다. 명자는 가게 권리증과 평생 모은 적금이 든 통장을 변호사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이걸로 빚쟁이들 입부터 막아주시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사장님 이거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갈 텐데요? 라고 만류했지만 명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요. 하지만 내 식구들은 돈으로 못 사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고 갚아야 할 건 갚읍시다. 더 이상 그놈들이 우리 며느리 그림자도 못 밟게 해주시오. 명자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은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명자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며칠 뒤 가게에는 영업재개라는 종이가 붙었고 명자와 지은은 함께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 섰다. 3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국밥집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단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손님들은 할매 며느리 돌아왔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 라며 반가워했고 명자는 우리 며느리가 효부라서 시애미 고생 안 시키려고 돈 벌러 갔다 왔어 라고 큰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며느리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지은은 서빙을 하며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했는데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는 명자의 등 뒤로 따스한 김이 피어올랐고 가게 안은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찼다. 명자는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틈틈이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준서와 민지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비록 통장 잔고는 바닥났지만 명자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순간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하던 명자는 지은에게 불쑥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명자가 며느리 몰래 새로 만든 적금 통장이었는데 첫 페이지에는 준서 민지 학자금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은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명자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우리 둘이 힘 합치면 금방 모은다 라고 말했다. 어머님, 지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명자를 껴안았고 명자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고맙다 살아서 돌아와줘서 그리고 내 새끼들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라고 속삭였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두 여자의 온기로 인해 훈훈했다. 명자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이 겨울의 따뜻함을 만끽하기로 했다. 그날 밤 명자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아들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쓰고 있었다. 명자는 잠에서 깨어 옆에서 잠든 손주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래, 민호야. 걱정 마라. 우리 식구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편하게 웃고만 있어라. 명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던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서울 변두리에 낡고 허름했던 박명자 순대국밥 간판은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명자와 지은네 진국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가게는 옆 건물까지 터서 2배로 넓어졌고 점심시간이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 명자는 주방 한가운데 서서 거대한 가마솥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고단함에 찌든 표정으로 국자를 저었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활기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육수 더 나간다. 3번 테이블 수육 추가,
명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주방을 울리면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흰 조리복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가슴에는 대표 박명자라는 명찰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홀에서는 지은이 능숙한 솜씨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3년 전 남해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굴을 까던 그 처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단골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지은은 이제 어엿한 가게의 점장이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것은 고된 노동의 상처가 아니라 성실한 삶이 남긴 아름다운 훈장이었다. 오후 3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찾아오자 가게 문이 열리며 할머니 엄마 하는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교를 마친 준서와 민지가 태권도 도복을 입고 씩씩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준서는 어느새 키가 훌쩍 자라 의젓한 초등학생이 되었고 민지도 볼살이 통통하게 올라 귀여운 숙녀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기억은 이제 흐릿한 예실이 되어버렸다. 명자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고 달려나가 아이들을 와락 껴안았다. 아이고, 내 강아지들 왔어.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고. 준서는 가방에서 시험지를 꺼내 흔들며 할머니 나 받아쓰기 또 100점 맞았어요 라고 자랑했다. 명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역시 내 손자다. 오늘 저녁에 할미가 맛있는 갈비 해줄게 라며 준서의 엉덩이를 토닥였다. 지은은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과거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해 피눈물을 흘렸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평범한 일상은 기적과도 같았다.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준 것은 전적으로 명자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지은은 시어머니의 넓은 등 뒤에서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며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저녁 장사 준비를 앞두고 가게 안쪽에 사무실로 들어온 명자는 금고에서 두툼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오늘은 바로 아들이 남긴 빚의 마지막 장음을 치르는 날이자 3년간의 길고 긴 전쟁이 끝나는 날이었다. 명자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또 보며 감회에 젖었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갚아온 피와 땀의 결과물이었다. 잠시 후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가게로 들어왔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방금 채권단 쪽에서 완납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모든 채무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명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지난 3년의 고통을 전부 합친 것만큼이나 묵직했다. 명자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곁에 서 있던 지은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지은이 말을 잇지 못하자 명자는 서류를 내려놓고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울지 마라. 좋은 날 왜 우냐.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 우리 식구 살리려고 그 고생한 건데. 명자는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빚 갚느라 못 모은 돈 이제부터 갈퀴로 긁어 모아서 우리 손주들 유학도 보내고 너 시집도. 아니 그건 나중 얘기고. 명자의 농담에 지으는 눈물 젖은 얼굴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명자는 일찍하게 문을 닫고 직원들과 함께 조촐한 회식 자리를 마련했다. 자, 다들 잔들어. 오늘 우리 가게가 빚 청산하고 새로 태어난 날이다. 명자의 건배 제의의 직원들은 환호하며 잔을 부딪혔다. 가게 안은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로 가득 찼고 명자는 모처럼 소주 몇 잔을 영업 후 들이켰다. 술 기운이 오르자 명자의 얼굴은 발그레해졌고 기분이 좋아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술자리가 파하고 모두가 돌아간 뒤 명자와 지은은 가게에 남아 뒷정리를 했다. 텅 빈 가게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묘한 정적이 흘렀다. 명자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넌지시 말을 꺼냈다. 지은아, 너 기억나냐?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뒤에서 수근거렸던 거. 지은은 피식 웃으며
네, 기억나요. 어머님이 저 깍쟁이 같다고 싫어하셨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명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눈이 삐었지.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네가 가르쳐줬다. 너 없었으면 나는 평생 옹졸한 늙은이로 살다가 죽었을 거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야말로 어머님 아니었으면 지금쯤 지으는 말을 잊지 못하고 목이 메었다. 명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지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서로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가 내 지팡이가 되어주고 나는 내 우산이 되어주마. 민호가 남겨준 선물이 바로 너랑 애들이다. 명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은 와락 시어머니를 끌어안았고 두 여자는 서로의 천을 나누며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에는 봄을 알리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난로를 켜놓은 듯 훈훈했다. 지난 3년간의 시련은 두 사람을 단단한 바위처럼 만들었고 그 어떤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깊은 유대감을 심어주었다. 다음 날 새벽 명자는 습관처럼 일찍 눈을 떴다. 그녀는 가게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의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스름한 새벽빛 사이로 샛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명자는 그 별이 마치 아들 민호가 내려다보는 눈동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난간을 잡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민호야, 보고 있냐? 내 마누라랑 새끼들 애미가 보란 듯이 잘 키우고 있다. 빚도 다 갚았고 가게도 이렇게 번듯하게 키웠어. 명자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처음에는 너를 원망도 많이 했다. 왜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버리고 먼저 갔냐고. 그런데 이제는 알겠다. 네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줬다는 걸. 해가 떠오르며 도시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명자는 옥상에서 내려와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육수 끓일 시간이었다. 가마솥에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힘차게 솟아올랐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명자의 열정이자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삶은 더 이상 고통이나 인내가 아닌 희망과 행복으로 채워질 시간들이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게는 다시 활기로 가득 찼다. 명자는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국밥을 말았고 지은은 홀에서 손님을 맞았으며 학교를 다녀온 아이들은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했다. 손님들은 맛있는 국밥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 뿜어내는 따뜻한 기운에 이끌려 가게를 찾았다. 명자와 지은네 진국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당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동네의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국밥을 먹고 계산을 하며 명자에게 물었다. 사장님, 며느님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요. 비결이 뭡니까? 명자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이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서로 불쌍해하고 서로 고마워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명자는 지은을 바라보며 눈을 찡긋했다. 사람 속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법이니까요. 끝까지 믿어주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르신 말씀입니다. 진국은 오래 끓여야 맛이 나고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진가를 아는 법이지요. 라며 가게를 나섰다. 명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인생도 맵고 짠 시련의 시간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깊고 진한 진국 같은 맛을 내고 있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린 명자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을 걸었다. 준서와 민지가 앞장서서 뛰어갔고 명자와 지은이 팔짱을 끼고 그 뒤를 따랐다.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거대한 나무처럼 보였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밤바람이 시원하게 땀을 식혀주었다. 명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실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발판이었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끝자락에 새로운 희망이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사람 바로 가족이었다. 어머님, 내일은 시장 가서 봄나물 좀 사올까요?
달래랑 냉이 넣고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지은의 말에 명자는 그래 좋지. 준서 녀석이 봄 타는지 입맛이 없던데 잘 됐다. 라고 맞장구를 쳤다. 소소하고 평범한 대화 속에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내일 또다시 뜨거운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며 치열하게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함께 걷는 이 길이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명자는 걷다가 잠시 멈춰서서 앞서가는 며느리와 손주들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명자의 나지막한 독백이 밤하늘로 흩어졌다. 3년 전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비극은 이제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아니,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의 아름다운 서막이었다. 에필로그.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진실을 재단하곤 한다. 도망친 며느리 돈을 들고 튄 배신자. 명자 역시 세상의 잣대로 며느리를 판단하고 원망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이 숨어 있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다. 명자가 편견의 안경을 벗고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았을 때 비로소 기적은 시작되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하는 열쇠였고, 믿음은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였다. 지금도 명자와 지은네 진국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그곳에 가면 투박하지만 정임 넘치는 시어머니와 상냥하고 강인한 며느리, 그리고 구김살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가족이란 핏줄로 이어진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대신 짊어지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시련을 겪은 그들의 사랑은 강철보다 단단해졌다. 명자의 국밥, 뚝배기처럼 식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는 이 삭막한 세상의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어 타오를 것이다. 사랑은 결코 도망치지 않는다. 다만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곁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